엄마, 저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요. 미국 명문대 3학년 소피아는 억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아시아계 후배를 도우려다 하루아침에 SNS 마녀 사냥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절망한 그녀가 엄마의 권유로 한국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과연 한국에서 그녀에게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미국 동부의 명문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소피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며 평범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었죠. 아버지는 미국인이고 어머니는 한국계 미국인이셨죠. 어머니는 대학원생 시절 한국에서 교환학생을 했던 경험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 가끔 한국어를 들으며 자랐지만 정작 한국어는 거의 할 줄 몰랐습니다. 외할머니가 한국에 계셨지만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한국과의 연결고리는 어머니뿐이었어요. 어머니도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한국 이야기를 자주 해주시지는 않았고 저 역시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대학생으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캠퍼스 축제를 앞두고 친구들과 함께 준비의 한창이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오후, 저희는 동아리 부스 꾸미기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소피아, 페인트 좀 더 가져올래? 친구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구로 향했어요. 그때 멀리서 웃음소리와 함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동아리 후배인 케빈이 몇 명의 선배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케빈도 저처럼 아시아계였는데 그들은 캠퍼스 전통이야 라며 웃고 있었지만 케빈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선배들이 페인트통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잠깐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페인트가 케빈에게 쏟아졌고 저는 그를 보호하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순간 저에게도 페인트가 튀었죠. 케빈은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괜찮아? 괜찮냐고 제가 소리쳤지만 케빈은 그대로 쓰러졌어요. 저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케빈은 이미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캠퍼스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아시아인끼리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추측성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소피아가 케빈과 뭔가 있었을 거지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아시아인들끼리 내통했다는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SNS는 더욱 잔혹했어요. 익명의 계정들이 제 사진을 올리며 살인자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댓글들은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힐 정도로 악의에 차 있었죠. 저는 휴대폰을 꺼두고 기숙사 방에 틀어박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를 쫓아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시선을 돌리거나 급하게 다른 길로 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케빈을 말리려 했다는 사실, 그를 보호하려 했다는 진실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정작 진짜 가해자들인 선배들은 한 학기 정학 후 복학해서 평범하게 대학 생활을 이어갔어요. 반면 저는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도 모든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본 엄마가 직접 학교로 찾아오셨어요. 기숙사 제 방에서 하루 종일 커튼을 치고 누워있는 저를 보신 엄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소피아야, 밥은 제대로 먹고 있니? 엄마가 제 손을 잡으며 물으셨어요. 저는 대답 대신 울음만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저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요. 케빈을 도우려고 했을 뿐인데 왜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봐요? 엄마는 며칠 동안 저와 함께 머물며 캠퍼스 분위기를 직접 확인하셨어요. 식당에서 사람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리는 모습, 복도에서 저를 피해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신 거죠. 소피아야, 잠시 한국에 다녀오자. 엄마가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습니다. 내 외할머니 나라야. 그곳은 여기와 달라. 거기서 잠시 숨을 고르고 와. 엄마, 그럼 정말로 도망치는 거잖아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이 아니야.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엄마도 대학원생 때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거든. 너도 그곳에서 새로운 관점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며칠 더 버텨보니 한계였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시선들,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 혼자 먹는 식사 시간들이 저를 질식시켰어요. 결국 저는 휴학계를 제출했습니다. 교수님은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하셨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어요. 짐을 싸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요? 한국에 가면 정말 달라질까요? 엄마는 거기서는 아무도 너를 모르니까 편할 거야 라고 하셨지만 낯선 나라에서 혼자 지낼 자신이 없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소피아야,
엄마 친구 은숙 이모가 도와줄 거야. 한국어 못해도 괜찮다고 하더라.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불안해하자.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엄마도 그 나이에 혼자 한국에 갔었잖아. 처음엔 무서웠지만 그곳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 너도 분명 그럴 거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았습니다. 한글로 적힌 간판들, 빠르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편안했어요. 은숙 이모가 마중을 나와주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많이 힘들었구나라며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엄마는 저와 함께 일주일 정도 머물며 제가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은숙 이모가 마련해주신 작은 원룸을 함께 정리하고 주변 환경도 둘러보며 여기서 천천히 마음을 정리해봐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엄마가 먼저 돌아가야 하지만 은숙 이모가 잘 챙겨주실 거야. 그리고 언제든 힘들면 연락해. 엄마는 일 때문에 먼저 미국으로 돌아가셨지만 매일 안부를 묻는 전화를 주셨어요. 혼자 남은 처음 며칠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에만 있으면서 미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우울해했어요. 그러 답답해서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는데 동네를 산책하다가 따뜻한 하루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려고 들어갔어요. 메뉴판을 보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외국인이시네요. 영어 메뉴 있어요. 50대 중반의 다정한 여성이셨어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제가 어색하게 말했더니 사장님이 웃으며 한국어 잘하시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왠지 고마웠습니다. 그 후 연속으로 그 카페에 가게 되었어요.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었거든요. 사장님은 매번 친근하게 인사해 주셨고 가끔 오늘은 어떤 커피 드실래요? 라고 물어보시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카페가 특히 바빴어요. 사장님 혼자 주문받고 커피 만들기가 벅차 보였습니다. 그때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사장님,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미국에서 카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어요. 그럼 우선 오늘만 도와주실래요?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어요. 그날 오후 몇 시간 동안 사장님을 도와드렸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저희 카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키가 크고 조용한 인상의 남성이었는데 매일 같은 시간인 오후 3시 반에 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미국에서는 아무도 저에게 먼저 인사하지 않았는데 이분은 달랐습니다. 저는 지호입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제 이름을 물어보고 기억해주려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저희 카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호 씨와 인사를 나눈 다음 날부터 그분은 작은 노트를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는 커피 주세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같은 기본적인 한국어 표현들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과 함께 영어 뜻도 함께 써놓으셨더라고요. 지호 씨의 노트는 날마다 더 두꺼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인사말만 있었는데 점점 오늘 날씨가 좋네요. 힘내세요. 같은 따뜻한 표현들이 늘어갔어요. 심지어 제가 실수할 때 쓸 수 있는 죄송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같은 실용적인 표현들도 적어주셨죠. 저는 매일 그 노트를 받아보는 게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지호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예전에 저도 외국인 누나한테 많이 배웠거든요. 그때 받은 도움을 이제 제가 돌려드리고 싶어서요. 지호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모든 행동에 배려가 묻어 있었어요. 제가 주문을 잘못 받으면 손님에게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아직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서요 라고 자연스럽게 설명해 주시기도 했죠. 어떤 때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손님의 말을 통역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한 주가 지나니 저는 지호 씨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오후 3시 반, 카페 문이 열리며 지호 씨가 들어오시면 제 하루가 밝아졌어요. 그분과 나누는 짧은 대화들이 저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뭘 배워볼까요? 지호 씨가 노트를 꺼내며 물으셨습니다. 맛있어요는 어떻게 말해요? 제가 질문했더니 지호 씨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맛있어요라고 하시면 됩니다. 손님이 커피 맛을 칭찬하실 때 쓸 수 있어요. 그분은 발음을 천천히 알려주시고 제가 따라할 때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써볼 수 있도록 다른 손님이 커피 맛있네요라고 하시면 눈짓으로 저에게 대답하라고 신호를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실수로 설탕 대신 소금을 넣어서 커피를 망친 적이 있었어요. 손님이 한 모금 마시고 이상한 표정을 지었는데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 지호 씨가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사장님께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괜찮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실수해요. 사장님도 웃으며 말씀해 주셨고, 지호 씨는 제게 실수는 배움의 과정이에요. 다음엔 더 조심하시면 되죠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점점 카페 일에 익숙해질수록 저는 지호 씨가 단순히 친절한 손님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나 도움을 주시고 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거든요. 심지어 바쁜 시간대에는 다른 손님들에게 제 상황을 자연스럽게 설명해서 이해를 구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지호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작은 번역 회사에서 일해요. 주로 영어 문서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이죠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잘하시고 외국인에게 친숙하신 거구나 싶었어요. 한 달이 지날 무렵 저는 지호 씨의 노트 덕분에 기본적인 한국어 회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손님들과 간단한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사장님도 많이 늘었네요. 이제 진짜 우리 카페 직원 같아요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는 지호 씨의 눈빛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는 누구도 저를 그렇게 바라봐주지 않았거든요. 의심과 편견 대신 격려와 응원이 담긴 시선을 받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저는 지호 씨 덕분에 한국어도 늘고 카페 일에도 익숙해졌어요. 그런 제 모습이 궁금했던 엄마가 다시 한국에 오셨습니다. 소피아야,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왔어. 엄마가 카페로 찾아오신 날, 마침 지호 씨와 한국어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 제가 일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분이에요. 지호 씨를 소개하려던 순간 두 분이 동시에 멈춰 섰어요. 엄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지호야, 설마 너니? 지호 씨도 마찬가지로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소피아 씨가 그 따님이셨어요? 어머, 세상 참 좁네요. 엄마가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지호야, 정말 오랜만이다. 벌써 20여 년이 지났구나. 저는 완전히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엄마, 지호 씨를 어떻게 아세요? 엄마가 대학원생 때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온 적 있잖아. 그때 지호네 집에서 홈스테이를 했거든. 지호는 그때 중학생이었어. 그때 누나가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지호 씨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난 가장 따뜻한 사람이 엄마의 옛 기억 속 사람이었다니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때 누나가 해준 말들 덕분에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피아 씨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난 가장 따뜻한 사람이 엄마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었다니요. 20여 년 전 엄마가 심어놓은 따뜻함의 씨앗이 지금 저에게 꽃으로 피어나고 있었어요. 지호는 내가 한국에서 가장 소중하게 기억하는 사람이야. 이제는 우리 딸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줬구나. 엄마가 지호 씨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정말 좁고 인연은 참 신기한 것 같다고요. 그리고 제가 받은 이 따뜻함을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와 지호 씨의 재회 이후 저는 지호 씨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호 씨, 번역 일 말고 다른 일도 하세요? 제가 물었더니 지호 씨가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저도 과거에 힘든 일이 있었어요. 대학 때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갔는데 거기서 인종차별을 당했거든요.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설마. 네, 저도 소피아 씨와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소피아 씨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지호 씨는 미국 대학에서 조별 과제 중 갑작스러운 사고가 났을 때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의심받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결국 학업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누나가 어릴 때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버텼죠. 언젠가 이 아픔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힘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울컥했어요. 지호 씨가 저를 도와준 이유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깊은 공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피아 씨를 처음 봤을 때 그때의 제 모습이 보였어요. 혼자서 모든 걸 견뎌내려는 모습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지호 씨가 저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가지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되니 제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동시에 그런 분이 저를 도와주셨다는 게 더욱 감사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런 아픔을 겪으신 지호 씨가 이렇게 따뜻한 분이 되셨다는 거였어요. 상처받은 사람이 더 차갑고 냉정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더 따뜻하게 다른 사람을 감싸 안으실 수 있다니요. 문득 휴대폰을 켰는데 미국 친구들의 SNS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시카는 새로운 친구들과 파티 사진을 올렸고 룸메이트였던 에밀리는
새 룸메이트 너무 좋아라는 글을 써놨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정말 잘한 선택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의 우울함은 아침이 되어서도 가시지 않았어요. 카페에 출근했지만 기분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소피아야, 오늘 좀 힘들어 보이네?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지호 씨가 오는 시간까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소피아 씨, 무슨 일 있어요? 지호 씨도 제 표정을 알아챘어요. 그냥 가끔 미국에 있는 친구들 생각이 나서요. 저만 여기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지호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마음 이해해요. 저도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비슷했거든요. 하지만 소피아 씨, 저도 지호 씨처럼 될 수 있을까요? 소피아 씨는 이미 그런 사람이에요. 상처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함을 가지고 계거든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호 씨처럼 제 아픔을 누군가를 위한 힘으로 바꾸고 싶었거든요.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로만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젊은 외국인 남성이 들어왔는데 근심 어린 표정으로 휴대폰을 붙들고 있더라고요. 뭔가 걱정되는 일이 있어 보여서 저는 자연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여권이랑 카드 전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지호 씨에게 연락했고 함께 경찰서와 대사관에 연락하는 것을 도왔어요. 그날 저녁까지 그를 도우며 임시 숙소까지 찾아드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감했을 거예요. 그가 울먹이며 감사 인사를 전할 때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짜 도움이 되었다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소피아야, 너 정말 많이 밝아졌네.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처음 왔을 때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2달이 지나면서 저는 카페에 얼굴이 되어 있었어요. 단골 손님들은 소피아가 있는 날에만 와요라고 하셨고 저를 보러 오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지호 씨와 뒷산에 오르는 것도 주말의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소피아 씨, 이제 정말 한국 사람 다 됐네요. 미국에서는 아무도 저를 기억해주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제가 진짜 소피아로 살아갈 수 있어요. 무엇보다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제가 누구인지, 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겨울이 다가오며 한국에서의 시간도 어느새 3달이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소피아야, 새학기 등록 마감이 다음 달이야. 슬슬 결정해야 하지 않겠니? 전화를 끊고 나니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언젠가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시간이 오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날 오후 지호 씨와 함께 카페 유리창 너머로 첫눈이 내리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떨어지는 걸 보니 마음이 평온하면서도 아쉬웠어요. 지호 씨, 정말 고마웠어요. 지호 씨 덕분에 제가 누구인지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소피아 씨는 미국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지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도망치듯 왔지만 이제는 저 자신으로 숨 쉴 수 있게 됐어요. 미국에서는 매 순간이 버티기 바빴는데 여기서는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 건 맞지만 한국에서 찾은 이 평온함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사장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장님, 혹시 제가 계속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대학을 다시 다니는 것도 생각해보고 있어요. 소피아야, 내가 여기 있어서 카페가 더 따뜻해졌어. 하지만 내 미래도 중요하잖아. 신중하게 생각해봐. 그 주말 지호 씨와 함께 마지막으로 뒷산에 올랐습니다. 눈 덮인 서울 전경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어요. 지호 씨, 저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미국에서는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야 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럼 저도 계속 한국어 선생님 해드릴게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제 결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저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시 다니고 싶어요. 여기서 제 자리를 찾았거든요. 엄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소피아야, 엄마도 그 나이에 한국에서 많은 걸 배웠어. 내가 행복하다면 엄마도 응원할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저는 진짜 저 자신을 찾았습니다. 편견과 상처에 휘둘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받은 따뜻함을 다시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